아버님, 그 잔을 마시면 이 집안의 대가 끊깁니다. 제비 한 마리가 떨어뜨린 것이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청주 고을 동쪽 산자락에 윤대감이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본가는 파평이요. 집안은 3대가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습니다. 윤대감은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사원부 감찰로 벼슬을 시작했으나 당시 조정을 뒤흔들던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동인과 서인이 갈라서고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던 그 혼란 속에서 윤대감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양쪽의 미움을 샀습니다. 40이 되던 해봄 한 선배 관료가 조용히 귀띔했습니다. 윤공, 이번 달 안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시오. 상소가 올라올 것이오. 윤대감은 그날로 관직을 버리고 청주로 낙향했습니다. 한양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학문에 매진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던 젊은 날의 꿈이 당파 싸움이라는 거대한 수렁 속에 삼켜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윤대감은 조부 때부터 내려오던 기와집에서 농사와 독서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밭을 돌보고 밤에는 서재에 앉아 사서 삼경을 읽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바뀌어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꿈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윤대감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성, 자는 경운이라 했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윤대감이 45에 얻은 자식이었기에 그 애틋함은 더욱 깊었습니다. 윤성은 어릴 적부터 총명했습니다. 30살 때부터 천자문을 깨쳤고 7살에는 사서의 구절을 줄줄 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대과에 급제할 것입니다. 윤공의 아들이니 아버지보다 더 높이 오를 것이오. 윤대감은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자신처럼 당쟁에 휘말려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아들의 총명한 눈빛을 보면 그런 걱정은 사라지고 다만 희망만 남았습니다. 윤성이 20살이 되던 해봄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이웃 고을 충주에 사는 정진사 댁의 딸이었습니다. 정진사는 청렴한 선비로 이름이 높았고 집안도 반듯했습니다. 윤대감은 사주를 보고 혼처를 살피고 신부의 인물됨을 확인한 뒤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해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 무렵 윤성과 정씨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혼례식 날 윤대감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신부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정씨는 키가 작고 얼굴이 단정했습니다. 눈매가 뚜렷했으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과묵한 성품이로구나. 윤대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이 많은 것보다는 낫다고 여겼습니다. 양반과 여인은 본래 말을 아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혼인 후 첫 해는 평온했습니다. 정씨는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의 아침상을 차리고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거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집살이라 할 만한 구박도 없었습니다. 윤대감은 며느리에게 별말이 없었고 윤성은 아내에게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씨는 좀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윤성이 농담을 해도 윤대감이 칭찬을 해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얼굴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첫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가 왔습니다. 그러나 정씨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공댁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지. 명문가인데 대가 끊기는 것 아닌가. 윤대감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양반가의 숙명이요 의무였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관직도 잃고 이제 대마저 끊긴다면 조상님들께 무슨 낯으로 뵙겠는가. 세 번째 해봄 진달래가 피어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성이 갑자기 알아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불렀으나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윤성은 이불 속에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윤대감은 아들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정씨도 옆에서 물수건을 갈아주며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정씨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걱정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윤성의 숨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윤성이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윤대감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효도를 못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있는 것만으로 아비는 행복했다. 윤성은 고개를 돌려 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입만 벌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2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하늘을 원망했고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관직을 지켰다면, 더 좋은 의원을 불렀다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을. 정씨는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가 정씨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는 마음이 돌인가?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도 없다니. 애초에 정이 없었던 것 아닌가? 사흘장을 치렀습니다. 윤성의 시신을 뒷산 선영에 묻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윤대감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정씨는 무덤 옆에 서서 무표정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밤 정씨가 윤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냐? 저는 이 집에 남아 수절하겠습니다. 윤대감은 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씨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결의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를 갖추어 말할 뿐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내 진심이냐? 예. 저는 윤씨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이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정씨가 제가하면 집안의 체면이 무너지고 정씨가 친정으로 돌아가면 집안은 텅 비게 됩니다. 며느리가 수절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그리 하겠다면 고맙구나. 정씨는 절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윤대감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저 며느리는 정말 수절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일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대감은 정씨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던 얼굴이 이제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냉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밤마다 정씨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언가를 쓰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무렵 장돌뱅이 약재상 한 사람이 마을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정씨의 방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집 안악이 윤대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혹시 며느님께서 약재상과 무슨 거래를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윤대감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소. 헛소문이요.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대감은 정 씨의 방 밖을 지나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 씨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재산만 손에 넣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윤대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그날 밤 윤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안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정 씨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며칠 뒤 윤대감은 꿈을 꾸었습니다. 죽은 아들 윤성이 나타났습니다. 윤성은 하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윤성아, 내가 왜 여기? 아버지, 조심하십시오.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위험이냐? 잘 살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윤성은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윤대감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경고를 보낸 것인가? 정말 위험이 닥쳐오는 것인가? 다음 날 새벽 윤대감은 결심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점술가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양반이 점을 보러 간다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점술가의 이름은 허백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을 넘었으나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눈빛만은 예리하여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는 듯 했습니다. 허백은 젊은 시절 관상감에서 일했으나 어떤 사건에 휘말려 낙향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허백은 세상사를 멀리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간혹 찾아와 점을 보았는데 그가 내린 점괘는 신기하게도 잘 들어맞았습니다. 누군가는 허백이 귀신을 보는 눈을 가졌다고도 했습니다. 윤대감이 찾아가자 허백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윤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알았소? 어젯밤 꿈에 한 젊은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일 아버지가 찾아올 것이니 도와달라고. 윤대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꿈속의 윤성이 허백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오? 대강은 짐작합니다. 앉으시지요. 윤대감은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허백은 나무 상자에서 시초를 꺼냈습니다. 시초는 오래된 것으로 표면이 매끄럽게 닳아 있었습니다. 허백은 시초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허백은 시초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찰랑찰랑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시초를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시초가 여러 갈래로 흩어졌습니다. 허백은 시초의 배치를 오랫동안 살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고 다시 시초를 모아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궤도 살폈습니다. 이상하군요. 무엇이 이상하오? 궤가 생사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허백은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적시고 천천히 8글자를 적었습니다. 청상독배 조익구명. 윤대감은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한자의 뜻은 알았으나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오? 첩구는 청상독배입니다. 청상은 젊은 과부를 뜻하고 독배는 독이 든 잔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과부가 독이 든 잔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며느리가 나를. 허백은 손을 들어 윤대감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둘째 굴을 보십시오.
조익구명입니다. 새의 날개가 목숨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새의 날개? 예. 어떤 새가 나타나 대감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윤대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 씨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왜? 무엇 때문에? 허백, 자세히 말해주시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오? 허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괴는 그저 경고일 뿐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감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무엇을?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윤대감은 종이를 받아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정 씨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말인가? 그럴 리 없다. 아니, 어쩌면 재산 때문일까? 그 약재상과의 관계는.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초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대감은 사랑채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뛰어놀던 곳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정 씨가 상을 들고 왔습니다. 윤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밥상을 들고 오는데 오늘은 술상이었습니다. 술병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이냐? 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대감은 처음 보는 정 씨의 미소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웃지 않던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요즘 마음이 어두우신 것 같아 술을 준비했습니다. 한 잔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윤대감은 술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술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아무런 이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품속의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청상독배 과부가 독이 든 잔을 올린다. 윤대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술은 어디서 구한 것이냐? 장에서 샀습니다. 좋은 술이라 하여 특별히 구했습니다. 그런가 고맙구나. 윤대감이 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퍼드득, 퍼드득. 날갯짓 소리였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처마에서 날아내려 술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들어 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비는 날개를 크게 펄럭이며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작고 검은 것을 술잔 안에 떨어뜨렸습니다. 풀롱. 작은 것이 술잔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윤대감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제비가 무언가를 떨어뜨렸구나. 윤대감은 술잔을 들어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 것이 술 속에 떠 있었습니다. 벌레인지 씨앗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대감은 짜증스럽게 술잔을 마루 아래로 쏟아버렸습니다. 철썩. 술이 마룻바닥과 마당으로 흩어졌습니다. 정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비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시 따라드리겠습니다. 정 씨가 술병을 들려는 순간 윤대감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그만 마시겠다. 술 기운이 별로 없구나. 하지만 괜찮다. 그냥 물러가거라. 정 씨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윤대감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 씨가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실패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대감은 쏟아진 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술이 마루 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집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털을 가진 중간 크기의 개였습니다. 이름은 검둥이라 불렀습니다. 검둥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마루 밑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쏟아진 술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윤대감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걔가 술을 핥는구나, 저러다 취하겠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둥이가 술을 몇 번 핥더니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꺄앙, 꺄앙 하는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하얀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윤대감은 황급히 마루에서 내려와 개에게 달려갔습니다. 검둥이는 경련을 일으키며 몸부림쳤습니다. 눈은 뒤집혔고 혀는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검둥아, 검둥아. 윤대감이 개를 흔들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몇 번의 경련 끝에 검둥이는 축 늘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윤대감은 개의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것은 독이다. 술에 독이 들어 있었다. 내가 그 술을 마셨다면 지금 죽어 있는 것은 나였을 것이다. 윤대감은 품속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청상독배 조익구명. 과부가 독이 든 잔을 올리고 새의 날개가 목숨을 구한다. 괴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정씨가 독이 든 술을 올렸고 제비가 그 술잔에 무언가를 떨어뜨려 자신이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비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윤대감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마 밑 제비 둥지가 보였습니다. 제비 몇 마리가 둥지 안에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윤대감은 일어나 정씨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 안을 살펴보니 옷가지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폐물도 비녀도 놀이개도 모두 없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윤대감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아들도 잃고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집안은 이제 끝인가? 그날 밤 윤대감은 죽은 개를 뒤뜰에 묻어주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고 검둥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흙을 덮었습니다. 흙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검둥아, 내가 나를 대신했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저승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무덤을 다 만들고 윤대감은 그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별을 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대감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실 뿐이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에 앉아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대감님,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계시면 몸이 상합니다. 그러나 윤대감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윤대감은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들도 없고 대도 끊겼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윤대감은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대들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허리띠로 매듭을 만들고 대들보에 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렸습니다. 매듭을 묶으려 해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왜 이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윤대감은 주저앉았습니다. 죽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님, 대감님 계십니까? 윤대감은 허리띠를 다시 메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장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대감님, 얼굴이 왜 그리 상하셨습니까? 밥은 드시고 계십니까? 윤대감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요. 이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대감님, 사실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며느님 정씨 말입니다. 윤대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째소? 며칠 전 장돌뱅이 약재상과 함께 마을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큰 짐을 가득 싣고 남쪽으로 갔더군요.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여러 사람이 봤습니다. 윤대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랬겠지. 대감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며느님이 왜? 윤대감은 손을 들어 이장을 말렸습니다. 됐소. 이제는 상관없소. 말해주어서 고맙소. 이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러갔습니다. 윤대감은 문을 닫고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정씨는 처음부터 약재상과 짜고 이 집안을 떠날 생각이었고, 그 전에 자신을 없애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약재상이 독을 구해주었을 것이고, 정씨는 그것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윤대감은 다시 허백을 찾아갔습니다. 허백은 윤대감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셨군요. 덕분에 살았소. 제비가 도왔습니까? 그렇소. 정말 신기한 일이오. 허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아직 대감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소. 아들도 없고 며느리는 달아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허백은 윤대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초를 꺼냈습니다. 묵묵히 괴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걸렸습니다. 3번이나 괴를 뽑고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8글자를 적었습니다. 독행우연 행승지은. 윤대감은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오? 혼자 가는 길에 인연을 만나고 길 가는 승려가 은혜를 베푼다. 글이 읽으면 됩니다. 길 가는 승려? 무슨 뜻이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북쪽으로 가십시오. 북쪽? 예. 북쪽으로 가면 대감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윤대감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었고 살자니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길을 나서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소. 북쪽으로 가보겠소. 윤대감은 집으로 돌아가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옷 몇 벌과 약간의 돈, 그리고 허백이 준 종이 2장을 품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한때는 웃음이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돌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가을 국화가 마당 한 구석에서 피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충주로 가는 고갯길은 가파르고 돌이 많았습니다. 윤대감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이유도 없었고 도착할 목적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백의 말을 따라 남쪽으로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첫날은 산길을 넘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작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혼자 여행하는 양반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으나 별말 없이 방을 내주었습니다. 윤대감은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아들을 잃고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둘째 날은 들판을 지났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들판은 황량했습니다. 베어진 벼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까치 몇 마리가 그루터기 사이를 돌아다니며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까치들도 살기 위해 애쓰는구나.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는가? 셋째 날 큰 고갯길을 넘을 때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윤대감은 길 한쪽에 앉아 쉬고 있는 승려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의 승려였습니다. 회색 장삼을 입고 낡은 바랑을 옆에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승려는 땀을 닦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었으나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윤대감은 승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승려는 고개를 들어 윤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한 눈빛이었습니다. 승려는 일어나 공손히 합장했습니다. 거사님, 괜찮습니다.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혼자서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 스님이 어찌 어머니를 찾아가신단 말입니까? 승려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승은 원래 집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저를 키울 수 없어 절에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40년 가까이 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만나봐도 좋을 것이다라고. 윤대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아들을 잃었지만 이 승려는 어머니와 헤어져 평생을 홀로 살아온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합니까? 충주 근처입니다. 나루터 옆 마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사흘은 더 걸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윤대감은 승려를 바라보았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먼 길을 홀로 가고 있는 승려가 안쓰러웠습니다. 나도 그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시지요. 승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둘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윤대감은 나이가 들어 걸음이 느렸습니다. 도명이 가끔 앞서가면 윤대감이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거사님,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급하실 것 없습니다. 고맙소. 내가 늙어 걸음이 더딘 탓이오. 윤대감은 도명의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걸으며 윤대감은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법명이 무엇입니까? 도명이라 합니다. 속명은?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성이 이씨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도명은 절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낮에는 경전을 베끼고 밤에는 참선을 했다고 했습니다. 스승님은 엄하셨으나 자애로우셨다고 했습니다. 거사님, 절에서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고 가르칩니다. 우연은 없다고 합니다. 거사님과 제가 만난 것도 인연인 것 같습니다. 윤대감은 허백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행우연 행승지은. 혼자 가는 길에 인연을 만나고 길 가는 승려가 은혜를 베푼다. 이 승려가 바로 그 인연인 것일까? 넷째 날 둘은 계곡 옆길을 걸었습니다.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도명은 계곡에 발을 담그며 말했습니다. 거사님, 물이 차갑습니다. 청정한 물입니다. 그러하군요. 윤대감은 도명을 지켜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5째 날 충주에 가까워졌습니다. 큰 나루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명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거사님, 저기입니다.
저 나루터 옆이 어머니가 사시는 마을입니다. 편지로 거처를 알려받았습니다. 나루터를 건너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오는 계절이라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도명은 마을 어귀의 한 초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어머니 집입니다. 윤대감은 도명을 따라 초가로 갔습니다. 울타리는 낮았고 마당은 좁았습니다. 도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노파는 도명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명아, 도명아, 정말 내가 왔구나. 노파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명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모자가 서로의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을 보며 윤대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참 뒤 노파는 도명의 손을 놓고 윤대감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며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이분은 길에서 만난 거사님입니다. 함께 와주셨습니다. 노파는 다시 한번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드십시오. 윤대감은 초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작았으나 깨끗했습니다. 살림살이는 변변치 않았으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노파는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제 이름은 이씨입니다. 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여의었습니다. 도명이가 5살 때였습니다. 병으로. 이씨는 도명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명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잘 살았습니다. 스승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수행했습니다. 윤대감은 밥을 먹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은 낡았고 천장은 군데군데 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걸린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족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족자에 시선을 두었으나 바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족자는 무엇입니까? 이 씨가 족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한 선비가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윤대감은 천천히 족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족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익숙했습니다. 이것은 윤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글씨체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쓴 글씨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이 씨, 누가 이것을 남기고 갔습니까? 이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45년 전 과거 보러 가시던 한 선비였습니다. 어디서 오셨다고 했습니까? 청주라고 하셨습니다. 윤대감은 숨을 멈췄습니다. 청주. 45년 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윤대감은 지금 67세입니다. 45년 전이라면 22살 때입니다. 과거를 보러 가던 때입니다. 그 선비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선비께서 비를 피하러 오셨습니다. 하룻밤 묵어 가셨습니다. 떠나시면서 그 시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윤대감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45년 전 22살 때 과거 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을이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45년 전 그날 윤대감은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주를 지나던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내렸습니다. 길을 걷기 어려웠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신발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근처에 주막도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초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십니까? 과거 보러 가는 선비입니다. 비를 피할 곳이 없어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른 옷을 내주었습니다. 갈아입으십시오. 저는 밥을 지어오겠습니다. 윤대감은 옷을 갈아입고 방에 앉았습니다. 여인은 혼자 사는 듯 했습니다. 집안은 초라했으나 정갈했습니다. 여인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으나 따뜻했습니다. 윤대감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혼자 사십니까? 예.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날 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선비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았습니다. 오늘 밤만 함께 있어 주실 수 없습니까? 윤대감은 당황했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윤대감도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둘은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윤대감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배웅했습니다. 윤대감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품에서 종이를 꺼내 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간직하십시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인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으나 눈빛이 젖어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그 길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과거를 보았고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날 밤의 일은 잊혀졌습니다. 지금 그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윤대감은 족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씨는 이제 100발의 노파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45년 전 그 젊은 여인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이 씨 당신이 그때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였습니다. 윤대감은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명의 나이는 44살이라 했습니다. 45년 전에 태어났다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도명 스님의 나이가 정확히 몇입니까? 올해로 44입니다. 윤대감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45년 전 그 밤, 그리고 44년 전에 태어난 아이.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이 씨 도명 스님의 아버지가. 이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명이가 5살 때 당신이 청주에 사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벼슬을 하셨다가 낙향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오지 않았소?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양반댁에 과부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가면 집안이 망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의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몰랐소.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혼자 키우려 했으나 형편이 어려워 절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잘못입니다. 도명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점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거사님이 저희. 윤대감은 도명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소. 나는 그대의 아버지요. 도명은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윤대감은 도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44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중년의 아들 앞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몰랐소. 도명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씨도 울었습니다. 셋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윤대감은 이씨와 도명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윤성을 잃은 일,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일, 허백의 점괘를 받은 일, 그리고 남쪽으로 오게 된 일까지. 이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제비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오. 그리고 도명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오. 도명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그대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소. 윤대감은 충주의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충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씨와 도명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 달 뒤 윤대감은 청주로 돌아갔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땅을 팔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감님, 어디로 가십니까? 북쪽으로 갑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았습니다. 윤대감은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이 뛰어놀던 마당, 며느리가 배신했던 사랑채, 제비가 둥지를 틀었던 처마,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처마 및 제비 둥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비는 이미 남쪽으로 떠났지만 빈 둥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그 둥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고 새로운 삶을 주었다. 충주로 돌아온 윤대감은 나루터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씨, 도명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명은 저를 떠나 환속했습니다. 윤대감은 도명에게 정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이제 윤도명이요. 내 아들이요. 도명은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윤대감은 도명에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도명은 이미 경전에 통달한 학승이었으나 세상사에는 어두웠습니다. 윤대감은 농사 짓는 법, 장사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낮에는 함께 밭을 일구고 밤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씨는 삭바느질을 하며 살림을 도왔습니다. 가난했으나 행복했습니다. 이듬해 도명은 혼인을 했습니다. 신부는 이웃 마을의 과부로 착하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윤대감은 손자를 안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제비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해마다 제비가 찾아왔습니다. 윤대감은 그 제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었구나. 고맙다. 세월이 흘러 윤대감은 70이 되었습니다. 몸이 약해졌고 기력이 쇠했습니다. 어느 날 윤대감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도명이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도명아, 나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아닙니다. 아직 오래 사셔야 합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명아, 나는 2번의 점괘를 받았다. 예, 아버지. 첫 번째는 나를 죽음에서 구했고, 2번째는 나에게 새 삶을 주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점괘가 아니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윤대감은 도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첫 번째 점괘 뒤에 나는 죽으려 했다. 그러나 죽지 못했고 살아서 두 번째 점괘를 받았다. 만약 내가 포기했다면 너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은 문을 닫아도 창을 연다. 그러나 그 창을 찾으려면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도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도명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그 한 걸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며칠 뒤 윤대감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도명은 아버지를 뒷산에 묻었습니다. 청주의 선영이 아니라 충주의 산에 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에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도명은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처마 밑에서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 무덤 위를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맴돌다가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도명은 그 제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한 제비의 후손이겠지. 인연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훗날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명 어른, 정씨는 그 후 어찌 되었습니까? 도명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듣자 하니 약재상에게도 버림받고 비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탐욕의 끝은 결국 허무였습니다. 하늘은 한 문을 닫으면서 다른 창을 엽니다. 다만 그 창은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에게만 보입니다. 제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길 위에서 만난 낯선 이가 때로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애써 찾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다 자연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단민담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